또 잘 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과 오늘 공부 또 시경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어쩌면 가요집이죠. 일종의 이게 노래를 모아놓은 그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노래인데 이 가사만 있고 이 곡이 사라졌죠. 이제 어떻게 불려질까? 아마 옛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음을 붙여가지고 막 운율을 넣어서 막 이렇게 불렀을 그런 노래들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악보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문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학자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글을 읽으시는 그런 느낌을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뭐 자활하기 시습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시경도 그렇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또 수단이 되기도 했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오랜 그런 어떤 매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도 어렸을 때인데요. 노래는 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적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죠. 그때 막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뭐 이렇게 뭐 그런 노래라든가 아주 그런 것들은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거죠. 뭐 고기 잡는 아버지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간직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흔히들 유행가가 흐를 유자에 갈행자지 않습니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흘러다닌다. 그 행자를 갈행자가 아니라 단일행자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행자에 단일행자도 다니다는 뜻이 있고 가더라는 뜻이 있죠. 근데 가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내 마음속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유행가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니까 선생님들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말씀하실 적에 임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흘러다니는 내 마음속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게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 시경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고대의 그런 춘추 시대나 전국 시대까지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다시피 내가 중국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가 노나라 사람이다, 뭐 채나라 사람이다, 진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제후국이었죠. 이런 어떤 그런 제후국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시작하고 꾸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우리는 모두 다 중국인이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기원전 221년 진시황.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또 한고조 유방이 이제 한 제국을 이제 통일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시기도 좀 더 지나서 점점점 이렇게 형성된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시가집은 고대의 중국의 여러 나라들의 노래들이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 풍과 아와 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풍은 일종의 국풍이죠. 각 국들의 민간 가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라고 하는 것은
소화와 대화가 있는데 소화는 어떤 잔치라든가 연회의 노래들이고 또 대화는 좀 더 큰 이런 어떤 그이 궁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 볼 수도 있겠고 또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나라 이 왕조의 이 건국 영웅들의 어떤 를 기리는 그런 노래들이었다. 그래서 보통 시경을 풍, 아, 송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풍, 아, 송을 얘기할 적에 이 풍에 대한 이해들이 말하자면은 지나치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리얼한 삶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근엄한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비유도 사용도 많이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설명하잖아요. 선생님들 뭐 제가 좀 쑥스럽지만 이번에 이제 독일 다녀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게오르그 트라크레 20대 요절한 그 시인이 쓴 겨울저녁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 독일에 갔더니 이제 종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드레스덴과 이런 데서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그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다. 그냥 문자만도 아니고 또 단순히 소리만도 아니고 또 분위기만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소리면은 굉장히 둔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맑게 또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어떤 지향일 수도 있고 또 그 뭔가 추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물이 또 어떤 하나의 그 말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낙엽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그 쓸쓸함, 외로움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갈피의 역할도 하고 그 다양한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많은 풍부한 그런 그 의미를 또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것을 한마디로 또 간결하게 이렇게 축약해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단 뭐 한 줄로 써도 그게 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시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또 느끼기도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말을 지켜주는 이 시인들에게 너무 고맙다. 이 한국어를 쓴다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 시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인간의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이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윤동주 같은 시인이 우리에게 서시를 안 남겨줬다면 저가 좀 과장일까 모르겠는데요. 너무 허전하지 않았을까? 제 영혼이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빈곤해졌을 것 같은 뭔가 이런 시인들을 뭐 안 만났더라면 백석이라든가 윤동주라든가 또 그쵸 선생님 이런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인들을 안 만났더라면 내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빈곤해 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시인들에게 고맙고
이제 저같이 이제 시적 재능이 없는 사람은 시를 그래도 조금 재능이 없는 대신 시를 이제 좋아하는 즐기는 이제 이런 그 마음 상태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이제 만날 이 우리 정상홍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이 시경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인간의 그 감정, 적나라한 인간의 그 감정이 이렇게 어떻게 표백되고 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드러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풍부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잘 담고 있는 그 책이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을 많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래서 시경이 안 익혀주는구나. 이래서 시경을 어려워하는구나. 게다가 또 경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 거죠. 원래 시, 서, 역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이라고 이제 한데 붙여지면서 시의 어떤 그 전범같이 경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풍부함을 딱 고정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냥 시일 뿐이었는데 거기다가 경을 붙임으로써 어떤 거리감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풍화송 이 해석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이 정치라든가 도덕, 특히 이 풍조차도 남녀간의 연애시도 많고 그리움을 노래한 시도 있고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한 시까지 또 있습니다. 원천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까지 있는데도 정말 너무나 또 굉장히 그런 책도 나왔죠. 시경과 성이라고 굉장히 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런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보다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적인 해석들을 많이 내어놓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와 점점 멀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르셀 그라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저명한 이 중국 학자죠. 그런 분들이 시경이라고 하는 거, 특히 풍을 이제 국풍을 연구하면서 이 시라고 하는 것, 시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타난 이 국풍은 이거는 노동요와 또 연애,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희노애락이 담긴 그런 노래들이다. 이거를 왜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할까? 그거를 이제 아주 풍부한 문화인류학적인 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해명해 놨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전부터 우리 그 동아시아 학자들이 기록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워낙에 그 유교의 그런 그 힘이 강했고 또 사실 주자조차도 그렇게 막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 거로 일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멀어진 거죠. 거기다 경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나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까지의 동아시아의 북방 지역의 이 노래를 담은 이 시경은 정말 너무나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 넓이와 또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선생님들과 음미하고 나누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노래로서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노래 어떤 분은 이런 말합니다. 문학비평가 중에 한 분은 이 서양의 가장 오래된 노래가 서사시 이런 게 호메로스의 이제 일리아스라든가 또 오디세이아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러면 동양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찾다가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뭐 스스로 가장 멀리했다라고 하는 이 시경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접하는 순간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시경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재밌고 또 그런 풍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시경을 이렇게 재밌게 읽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시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는 작심을 하고 4년간 이 시경을 다 완독했다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국문학을 연구하고 이 일반 세계 문학을 연구할 적에 어마어마한 그런 토대가 되고 자양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는 결국은 이 시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었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문학 잡지라든가 시집을 내는 나라가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읽든 안 읽든 시집들을 많이 내고 있죠. 출판사들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어느 특정한 시인들에 몰린다거나 쏠림 현상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그래도 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 또 하나는 시회라고 하는 또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회포를 풀고 또 차도 마시면서 여러 삶의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모임들, 아회, 시회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시 낭독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살롱 역할을 이루어주게 했던 게 또 이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근데 시경보다 뭐 이렇게 한시, 흔히 뭐 당시 이런 거는 좀 익숙한데, 이 시경의 시들은 좀 익숙하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조승려라는 요조승려라는 말 아시죠?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안다고. 그게 바로 시경 처음 첫 번에 그 관저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요조승려 이런 말.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저 이렇게 조신하고 뭐 얌전하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 보러 그러면 요조승려 같다 막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경을 딱 펼치는 순간 여기에 요조승려가 있네.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되게 친근감을 갑자기 확 느꼈습니다. 시경을 안 읽은 분들도 요조승려라는 말을 알고 있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또 우리가 온고지인 같은 경우도 논을 안 읽었더라도 듣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배어 있구나.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경을 무척 좀 좋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과 한번 이렇게 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뭐 흔히 6.25의 경전이다 이렇게 사소경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구경 속에 그러니까 9권의 그런 경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틀들을 확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전이라기보단 고전이다. 근데 그게 그 말 아니냐라고 어떤 분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경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확고한 거죠.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경에는 항상 상자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전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간과 여러 이 풍토와 인간의 문화를 먹고 이렇게 자란 나무처럼 오래되었다는 건 낡은 게 아니죠. 오래된 것과 낡은 거는 다른 거죠.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은 사람들이 써서 버리겠지만 오래된 거는 그렇지가 않죠. 예, 그것은 그만큼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오래된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고전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이걸 유교 경전이다. 이런 틀을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한번 이 시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 일종의 자유로운 어떤 해방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동양 철학자 이런 말합니다. 이 시경과 춘추좌전 같은 책은 일종의 해방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해방된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이게 품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춘추좌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나라한 아주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막 며느리가 이제 오는데 그 가마에 탄 며느리가 아름답다고 소문나니까 말하자면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이렇게 며느리를 이제 바꿔서 이제 말하자면 가마에 있는 여인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복수 이야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인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세계, 그게 좌전의 세계인데, 근데 시경은 인간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들, 그리움과 노여움, 분노, 또 군대 출정 나간 전쟁 나간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마음, 또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병사의 마음, 서로를 그리워하는 남녀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또 하늘을 원망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이런 절절한 이야기들, 또 이 정치하는 그 군주에 대한 원망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아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명분 이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적나라한 인간의 세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는 그 의의는 바로 이러한 그 오래도록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고대 동아시아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동양 철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철학적 어떤 그 고뇌랄까, 보편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물음도 이 안에 또 간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뒤로 가면 이제 그 아와 송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송 같은 경우나 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그 이 송 같은 길이 든 거 아니에요. 길송자. 그러니까 자기네 이 주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그 주라는 종족의 어떤 건국 신화라든가 이런 그 스토리들이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조상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말해 우리 이 민족 형성되었고 이런 식이죠. 이제 마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신화들, 또 구약의
그 이야기죠. 그런 신화들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상제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제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 시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시다,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인격적인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같은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교 성리학자들과 이 명나라 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인격성, 신의 인격성 문제와 이게 충돌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경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제를 발견해 가지고 봐라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그런 어떤 이 인격적 신을 이미 숭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경의 세계가 다채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문화 이데올로기 같은 측면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떤 한 종족이 이 건국을 하고 또 그러면서 확장돼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폭넓게 이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을 갖고 있는 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동안 이 역사 속에서 많이 변화가 되어 왔고 변천되어 왔죠. 또 지금은 뭐 유전자로 모든 인간의 감정과 심리와 뭐 행태들을 다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설명해서 갑자기 어떤 분은 허무하다. 우린 결국 유전자의 결과물일 뿐일까? 최근에도 또 유전자 지배사회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또 서평까지 저도 읽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것만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존재임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시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점점 도식화하고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힘을 빌려가지고 충분히 저도 뭐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그 AI 또 챗GPT가 이제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는 걸 대체해가고 오히려 또 인간을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또 이런 물음을 물을 때 시경이라고 하는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 우리들의 기대를 뭐 충족시킨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좀 일깨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된 것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라 생각이 들고 또 노래이죠. 일종의 노래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이게 뭐 또 딱딱하지 않게 이 시를 한번 또 만나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